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모래두지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모래두지님은 정말 듣기 힘든 희귀 공포썰, 이제 저희 시들모에서는 희귀 공포썰을 담당을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모래두지님. 아유, 모래두지입니다. 모래두지님도 이제 도망 못 가죠, 뭐. 네, 네. 어디 갈 데가 없네요. 이제 갈 수가 없어요. 저희 채널이 도망 못 가기로 유명한 채널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또 웃으면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안 웃으면 맞는다 해가지고 열심히 웃고 있어요. 어쩌다가 컨셉이 이렇게 잡혔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아무튼 모래두지님, 네, 그 말이 진실일지 혹은 거짓일지 모릅니다. 아무도, 그죠? 아, 그럼요. 예. 자, 오늘 모래두지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이것만 들어보고 갈게요.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일까? 아니면? 네, 저는 예. 항상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 가지고 오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모래두지예요.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저하고 좀 오랜 친구 중에 골프장에서 캐디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캐디 친구의 어떻게 보면 직업공포 비슷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야기 주인공 돌비는요, 원래 어린 시절에 배드민턴을 전문적으로 하던 엘리트 선수였어요. 운동을 했던 친구들 중에서 대부분이 그만두게 된 이유가 부상인데요. 돌비도 똑같이 다리를 크게 다쳐서 안타깝게 운동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좀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해서 21살 정도의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성인이 될 때까지 운동만을 했던 이 돌비에게 사실 사회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가 않았다고 해요. 아무래도 대학교를 진학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운동만 했던 친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취직을 하기가 힘든 찰나에 친한 형을 통해서 골프장의 캐디라는 직업을 알게 됩니다. 아무래도 21살의 젊은 나이기도 하고, 이 돌비라는 친구가 남자가 봐도 정말 잘생겼어요. 182 정도에 되는 키예요. 정말 펀치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친구였는데요. 돌비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골프장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많은 진상분들을 만나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골프장에서 캐디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중에서 간혹 가다가 본인 또래 또는 본인보다 조금 위에 특정한 어떤 여성분들이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돌비 이 친구가 외모적으로 워낙 뛰어난 친구다 보니까 플러팅 아닌 플러팅들을 간혹 받고 있었는데요. 흔히들 잘생긴 남자분들의 삶은 모르겠지만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나 쪽지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어떤 본인 스타일의 여성분께서 똑같이 연락처를 요구를 하셨대요. 근데 본인 스타일이긴 하지만 이 돌비는 나름의 철칙이 손님하고는 합숙을 엮이면 너무 힘들어진다라는 선배들의 말 때문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지정 캐디가 됐다, 그러니까 지명이 됐다라는 식으로 프런트부터 전달을 받게 돼요. 돌비는 이 일을 한 지는 3개월 정도 됐던 시점인데요. 안 되는 골프장도 있고요, 되는 골프장도 있습니다. 캐디를 지정할 수 있는 지정비를 추가로 내면은 특정 캐디를 지정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돌비가 있던 그 골프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느 정도 금액을 추가로 하면은 스케줄을 만든다면 지정이 되는 시스템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돌비가 그 지정이 들어왔을 때 한 번쯤은 그럴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지명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사실 골프장을 라운딩을 아무리 자주 가는 분들이라고 해도요, 뭐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세 번 정도를 라운딩을 가시겠죠. 근데 3일 간격으로 지명이 들어오더래요. 그것도 본인의 그런 특정한 스케줄은 고려를 한 것처럼 보이는, 정말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지명이 들어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자주 얼굴을 보면 또 정이 가거든요. 돌비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본인 또래 여자분이기도 했고, 그리고 21살이라는 혈기왕성한 나이고, 그리고 골프장이라는 특성상 사실 좀 외진 곳에 있잖아요. 도시의 외진 곳에서 외롭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연결이 돼서 따로 밥도 한 번씩 먹고 드라이브도 하는 그런 연인의 관계로 조금씩 발전하게 됩니다. 연인의 관계가 되고 나서부터 돌비는요, 이 여성분을 돌순이라고 칭할게요. 돌순이하고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조금씩 이상한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데이트를 할 때마다 돌순이는요, 돌비에게 이상한 것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이상하다면 이상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느끼는 게, 항상 로또를 사겠다고 현금 10,000원씩을 요구를 하더랍니다.
근데 보통 지금 듣고 계신 귀족분들 중에는 현금을 아예 안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거든요. 하지만 돌비는 항상 지갑에 현금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골프를 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캐디피는 보통 현금으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지갑에 어느 정도 현금이 있었는데요. 전 10,000원이라는 금액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연인 사이에 뭐 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 10,000원을 데이트를 할 때마다 10,000원씩을 빌려가더랍니다. 근데 그렇다고 10,000원씩 가지고 안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날 저녁에 바로도 이체를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행동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라고 했는데 이것이 약 3개월 정도가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돌비는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아무래도 운동도 오래 했었고 젊은 나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몸이 어디 아픈 것이 많지도 않았는데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을 이 돌비가 느끼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이 돌비의 이모님을 가족 모임 때문에 만나게 됩니다. 돌비 이모님이 돌비를 보고 나서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너 최근에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 요즘 연애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했더니 너 이렇게 몸이 야위어가는 것 같다. 건강을 챙겨야 될 것 같다. 흔히 말하는 어른들의 덕담을 이렇게 해주시더래요. 근데 돌비는 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몸에 힘이 점점 좀 떨어져 가고 있었대요. 근데 참고로 이 돌비의 이모님은요 지금 무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저도 몇 번을 뵌 적이 있어요. 무업을 하시는 이모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항상 너 사람 만나는 거 조심하고 무슨 일 있으면 이모한테 연락을 해라. 이모가 항상 뭐 네 전화 언제 받을 테니까 연락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돌비도 네 이모 뭐 이렇게 별일 아니겠지 하고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부터 뭔가 돌비의 생활에서 한 가지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돌비의 집은 골프장 근처에 있는 그 원룸에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이 돌순이가 같이 오래 붙어있고 싶다. 우리 연인 관계인데 같이 오래 좀 있고 싶다 하면서 갑자기 돌비의 근처로 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돌순이는요 매일같이 돌비의 집으로 찾아와요. 그리고 돌비가 항상 일을 갔다 오는 날마다 별별 핑계를 대면서 10,000원씩을 가져가더랍니다. 그리고 항상 또 10,000원을 입금해주고 10,000원을 가져가고요. 또 10,000원을 입금해주고요. 근데 이 관계가 지속될수록요 돌비의 몸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 시기가 5개월 지났을 때 87kg였던 돌비는요 61kg가 될 정도로 몸이 마르게 됩니다. 5개월 만에 갑자기 20kg가 빠지는 증상일 때는 뭔가 몸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돌비는 내가 지금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모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모에게 가서 이모 저 지금 최근에 크게 어디 다녀온 것도 없는데 이모 말 따라 제가 잘못 홀린 걸까요? 몸이 너무 안 좋다. 병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이모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모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널 얼마 전에 봤을 때 뭔가 이상한 걸 느꼈는데 솔직히 지금은 잘 모르겠다. 네가 사는 곳은 가보자 하고서는 돌비는 그래서요 이모 같이 제가 가서 저희 집에 이상한 게 없는지 봐주세요 하면서 이모님과 같이 돌비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돌비 이모님 보셔도요 돌비의 집 그 어느 곳에도 영적으로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요. 사실 이 이모님도 무업에 오래 계셨던 분이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양밥을 날린다던가 뭔가 저주를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아셨을 건데요. 도저히 보이지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너 기방으로 할 수 있는 부적이를 하나 써줄 테니까 이거라도 가지고 다녀라. 지금 있잖아 내가 보이는 게 너무 없다. 뭔가 이상한 게 끼인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뭔가 너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리를 떠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이모님께서 부적을 주고 가셨음에도요 점점 돌비의 몸은 너무나도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찰나에 돌순이와의 관계에서 돌순이가 갑자기 돌변하는 사건으로 변합니다. 지금까지 돌순이는요 돌비와 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을적인 관계였어요. 돌비가 좀 더 잘생긴 친구고 뭐냐 외모적으로 훌륭했다 보니까 약간 의부증이라고 하나요? 약간 의심을 하지만 많이 집착을 하는 관계였는데 이제부터는 점점 돌순이가 점점 돌비를 멀리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이때 돌비는 내가 몸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아지기도 했고 살도 갑자기 많이 빠지니까 이제 나를 좀 떠나려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은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 돌순이하고의 관계가 멀어졌던 이유를 이모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이모님께서 갑자기 연락이 오셔가지고 너 지금 당장 너희 집에 있는 것들 다 가지고 우리 집으로 와라. 핸드폰은 오는 길에 버리고 일단 이모 집으로 빨리 와 하고 이모님이 꿈에서 무엇인가 봤다면서 돌비를 급하게 집으로 부르게 됩니다.
돌비는 이모 집으로 가면서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했다고 그래요. 네가 최근 나에게 마음이 떠난 것 같은데 떠나고 싶으면 떠나라. 이렇게 나름의 이별을 느껴지다 보니까 남자들은 그것도 느끼잖아요. 이별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돌순이가 답장으로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보자. 답장이 온 거예요. 근데 이때 돌비는 딜레마가 오죠. 지금이라도 내가 가서 돌순이 마음 돌릴까? 아니 내 이모가 지금 빨리 오겠으면 가야 될까? 이 고민 속에 이모님께 가게 됩니다. 네. 이모님께서 돌비를 보자마자 느끼신 거는요. 너 사주가 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말씀을 먼저 꺼내셨어요. 돌비가 이모님의 신당으로 들어오자마자 첫 마디가 바로 사주가 왜 꼬인 거야? 무슨 일이야? 누구야? 하고 호통을 치시더래요. 그래서 이모님 무슨 말이냐? 너 지금 사주에 뭐가 이렇게 꼈냐?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거 알지 않냐? 뭐가 이렇게 많이 낀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모 저는 그런 거 모르겠다. 저는 뭐 무당집을 간 적도 없고 그리고 누군가를 특별하게 만난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모가 가만히 보시더니 핸드폰을 이렇게 뚫어져라 보시더래요. 너 지금 연락하고 온 사람 누구냐? 누구한테 전화가 계속 오는 거냐? 호통을 치시는데요. 그때쯤에 되니까 돌비도 돌순이의 행동이 뭔가 의심이 갔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 10,000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그래서 저 사실 연애를 한 지가 5개월 정도가 됐는데 돌순이하고 연애를 하면서 10,000원씩을 항상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실 이 과정이 이모님께서 말씀하시는요. 그거는 사주 갈아 끼우려고 네 거 가져간 거야. 이게 저희가 귀족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돈이라는 게요. 다른 이야기에서도 몇 번 나왔지만 사람의 생명과 같고 내 시간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돈을 남자친구에게 빌리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나름 그 사주 바꾸기라고 하죠. 사주 갈기 그거에 대한 하나의 동작을 취한 것 같다. 이렇게 이모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이렇게 여기서 끝난다면 다행히 이모님이 막아주셨습니다 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하지만 제 이야기는 항상 이런 친구들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모님께서는 이 돌비를 지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모님께서 일단 방에 들어가 있어라 하는데 돌비는 그 방 안에 있으면서 돌순이를 한번 다시 꼭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래요. 계속 돌순이를 지금 만나러 가야 될 것 같다. 돌순이를 만나러 가야 될 것 같아. 돌순이 만나러 갔는데 이모님이 정색을 하시더니 갑자기 문을 잠그시더래요. 근데 돌비는요. 이 시점에서 갑자기 본인도 왜 그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대요. 돌순이를 보러 가야 된다는 욕망 하나 때문에요. 당시 이 이모님은 주택에 살고 계셨거든요. 시골에 주택에 살고 있는데 창문을 본인이 깨고 거길 통해서 돌순이에게 갑니다. 아직까지도 본인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대요. 갑자기 난 지금 돌순이를 무조건 봐야만 해 하면서 이사 왔다는 돌순이 집으로 무작정 달려갑니다. 그것을 보고 이모님도 부랴부랴 돌비를 쫓아가게 돼요. 돌순이에게 도착을 했을 때 돌순이가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자기를 맞이해줬대요. 근데 그 돌순이의 미소를 본 순간요. 돌비는 그 순간 몸이 정말 단단하게 붙는다고 해야 되나? 얼어붙는다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살면서 처음으로 인간이 아닌 무언가를 보게 됐다고 해요. 지금도 그 형체는 돌비가 표현은 못 해줬어요. 그렇게 얼어서 같이 가자고 돌순이가 팔을 잡고 끄는데도 몸이 너무 굳어서 움직이지를 못하겠대요. 그래서 이 공포심에 말을 안 듣는 찰나에 이모님이 마침 도착을 하신 거예요. 도착을 하셔가지고 집 근처다 보니까 근처에 오셔서 막 찾다 보니까 골목에 있는 돌비를 마주치게 된 건데요. 그때 이모님이 달려오셔가지고 돌순이의 뺨을 정말 팍 풀어치면서 어디 내 조카를 탐내려고 하냐 라고 호통을 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돌비가 몸이 탁 풀리는데요. 이 돌비가 봤던 이 형체는요. 홀령도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허주였던 거라고 해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사주 갈아 끼우기 정도, 흔히 말하는 사주 바꾸기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요. 사실은 이 내막을 알고 보니까 그 상태에서 이모님을 또 해서 끌려오면서 이모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는 지금 단순하게 사주가 바뀌었던 게 아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저 터주가 너 탐낸 거라고. 너 신랑 삼으려고 한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돌비를 끌고 나오셨거든요. 이 일이 있고 이후에 일에 대한 내막을 저는 듣게 됩니다. 당시 그 이모님께서 말씀을 하실게요. 그 젊은 여자 무당들 중에서 여자 신을 모시는 무당분들도 계신데 그 신이 아닌 신이죠. 허주 잡신이 본인이 마음에 드는 남자를 찾았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딜을 한답니다. 그 여자 무당에게. 저 남자하고의 관계를 만들어주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부와 재물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부당을 통해서 본인의 신랑을 만들려고 하는 케이스가 있었다고 해서 오늘 일단 이 짧은 얘기 하나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너무 짧은 것 같아가지고요. 오호.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걸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이 돌비라는 친구를 만나게 됐던 곳이 경기도 북부에 있는 도시였어요.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긴 했는데 성인이 돼서 다시 만난 케이스였거든요. 제가 경기도 북부에 군세 생활을 좀 길게 하면서 그 지역으로 갔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당시가 2020년도입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되던 시기였어요. 제가 육군 대위로 진급을 하면서 부대를 옮겨가는 그 시즌이었는데요. 장교들 같은 경우는 부대를 이사를 가게 되면은 네. 휴가를 줍니다. 나름의 이사 기간에는 휴가를 주게 되는데 사실 혼자 사는 독신 장교들 같은 경우는 이사할 찜이랄 게 없어요. 자차에다가 그냥 캐리어 한 두세 개 싣고 가면 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가서 제가 항상 하던 게 제 차를 끌고 그 지역을 저희 말로 지형정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허. 네, 그 지역을 제가 직접 운전을 하면서 눈으로 보러 다녀요. 그 이유가 저희가 일을 할 때, 업무를 할 때 좀 지도로 보는 것보다 가보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쉽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이사를 가면 항상 그 지역을 차를 끌고 다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훈련하게 된 훈련장이 있는 곳을 제가 차를 끌고 가게 됩니다. 보통 제가 지형정찰을 갈 때는 휴가 기간이지만 군복을 입고 갑니다. 아무래도 군대 훈련장 근처를 가야 되고 그러면 민간인이 침입한 것처럼 오인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항상 제가 군복을 입고 신분증도 폐용을 하고 가는데요. 그 훈련장이 있던 마을에 이장님을 근처에서 만나 뵙게 돼요. 이장님 같은 경우는 되게 젊게 느껴졌었는데요. 좀 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군대에서 제 철칙이 이장님과 부사관하고는 친해지면 나에게 손해는 없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에게 커피도 한 잔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드리면서 열심히 이빨을 털었죠. 아, 저 여기로 전입 온 누구누구 장교인데 앞으로 오가면서 많이 뵙게 될 테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어떤 연세가 있으신 분이 막걸리병을 저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흔히 말해서 위해를 가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근데 제가 군생활 하면서 정말 슬프지만 많이 겪습니다. 실제로도.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 본인을 조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웃으면서 넘겨가려고 하는데 다행히 주변 분들께서 그분을 모시고 마을로 들어가셨는데요. 이장님이 좀 이해 좀 해달라. 저분이 사실 좀 군인에 대해서 마음이 상처가 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군대 훈련장은요, 단순하게 소총 사격을 하는 훈련장은 아니고요. 전차라던가 자주포 또는 활강포들을 훈련하는 대형 포탄들을 사격하는 훈련장이 있는 곳이었어요.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예전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 정도에는요, 군대 훈련장을 함부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나라가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탄착지에 가서 포탄의 탄두 부분을 쇳덩어리를 몰래 캐서 가져다가 고물상에 파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까 말했던 할아버님의 자식분께서도 IMF로 직장에서 쫓겨나시게 되다 보니까 먹고 살고자 훈련장에 들어가셔가지고 몰래 탄두라던가 흔히 말하는 군 시설에 있는 고철들을 몰래 훔쳐서 파셨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이 군대 사격장을, 특히 포탄 사격장을 군대에서 철저하게 막는 이유가 사실은 불발탄 때문입니다. 지금은 지연신관이라서 공중에서 폭파가 돼서 타격을 입히는 무기를 많이 쓰는데요. 당시에는 충격신관, 즉 포탄이 땅에 충돌했을 때 폭발하는 포탄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불발탄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 불발탄 제거를 위해서도 군에서 연도별로 주기적으로 제거를 하는데 이분께서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시고 이렇게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큰 쇳덩어리가 있으니 이게 웬 떡이냐고 그냥 쉽게 잡으셔서 본인의 손수레를 던지신 거죠, 리어카에다가. 그러면서 그 불발탄이 폭발을 하면서 이 할아버님의 자녀분께서 돌아가시게 돼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 자식 잃은 부모에게 슬픈 게 너무 많겠죠. 근데 그 시점부터 이 할아버님께서는 점점 몸과 마음이 바뀌셨다고 했어요. 그게 본인 말로는 군대에게 원한이 생긴 내 아들이 나에게 왔다. 나는 저 군인 놈들을 여기 못 오게 해야 된다. 내 자식 죽은 데다가 어떻게 또 포를 쏘냐? 라고 입에 닳도록 얘기를 하시면서 군인들만 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좀 공격적인 행동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도 저희 그 당시 부대 선임님께서 유명하신 게 전차나 자주포가 지나갈 때 그냥 그 궤도 앞에 들어 누우신다고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 시기가 거의 20년 동안 반복이 되어 오신 거예요. 이장님 말씀으로는 그 행동이 좀 많이 지속이 되신 것도 있고 그 2000년대부터 나름 정신병이라면은 정신병 같으니 정신병원에도 보내보고 말분들께서 그리고 이거 뭐 귀신인 거 아니냐 하면서 무당도 불러봤는데 별 차도가 없으시더래요.
이쯤 되니 한 20년 정도 되니까 이분은 약간 정신적으로 좀 힘드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찰나가 됐는데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분께서 그렇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셨을 때 조금 마음이 한편으로는 씁쓸하지만서도 그래도 그래 내가 이해하고 넘겨야지 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게 돼요. 근데 제가 이장님하고의 관계가 6, 7개월 정도 지속됐을 때 할아버님의 마지막 모습을 듣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모습이 조금 저는 현실공포였던 게 훈련장으로 들어가는 길에 있는 시골 가보신 분들, 군대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무슨 훈련장 가는 길이라 해서 표지판을 세워놓습니다. 철판으로 된 표지판을 세워놓는데요. 거기에 본인 피로 너네들을 내가 평생 죽어서도 저주한다 라고 하시고 그 앞에서 노래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건을 듣고요. 그 할아버님이 저를 저주하면서 보셨던 그 눈빛이 아직까지 생각이 나서 현실공포의 이야기 중 하나로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에 뭐야 이게? 마지막에는 분을 원망을 떠나서 정말 저주하고 떠나셨는데요. 그분의 이야기가 지금 제가 전역한 지가 좀 시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그걸 잊지 못해서 오늘은 그 이야기까지 해서 두 가지 이야기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진짜 나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 건데. 네, 그죠. 아이고 참. 근데 제가 군생 하나 8년 정도 했는데요. 보통 평균 1년에 한 두세 번꼴로는 민간인 분들에게 폭행을 좀 당했었고요. 예. 네, 행군 중에 막걸리 맞거나 뭐 그런 경우는 좀 많았습니다. 다들 좀 짠하다, 아이고 고생한다 이러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아이고 그렇진 않나 보구나. 아무튼 오늘 모래두지님께서도 이야기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네, 또 찾아오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모래두지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모래두지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희귀한 공포썰로 항상 찾아오시곤 했습니다. 희귀하지 않아도 오셔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지금 질문을 하셨습니다. 모래두지가 뭐지? 포켓몬스터. 포켓몬스터 모래두지 검색해보십시오. 네, 아마 이 포켓몬 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두지두지 모래두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일주일 만이네요. 모래두지님, 많은 분들이 모래두지가 뭐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포켓몬 모래두지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따로? 어릴 때 별명이었어요. 모래두지가? 네, 제가 어릴 때 약간 그 머리를 예전에 그 스포츠 머리라고 하죠. 이렇게 좀 빡빡 밀고 다니는 머리를 하고 좀 자주 다녔었는데요. 예.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모래도 많이 묻고 머리가 맨들맨들하다 해서 친구들이 이제 모래두지라고 별명을 지어줬었습니다. 이 모래두지가 쉬운 포켓몬이 아니거든요, 담기가? 별명이 되기가?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좀 듣지 않아 보고 바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모래두지예요. 오늘 이야기는 남성분들이 모두 다 다녀오시는 군대에서 발생됐던 이야기이고요.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군대를 간부로 다녀왔어요. 예. 그 당시에 저하고 좀 친하게 지냈던 분이 본인의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는데, 물론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분에게 다시 연락을 드려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다시 돌비 공포라디오 방송에서 좀 해도 되겠냐라고 여쭤봤고, 특정성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편의상 그 이야기를 해주신 분을 돌비 중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당시 중위의 계급이었던 분이었는데, 그 돌비 중위가 경계근무 소초라는 곳에서 소초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 경계근무 소초장으로 근무를 하다 보면은 간부도 그 안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병사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같이 지내게 되는데요. 이게 그 신병이 새로운 소초에 오기 전에 사실 사람보다 먼저 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소장들이 제일 먼저 받아보는 게 지금 말로는 병영생활 기록부라고 하죠. 이 신병이 어떠한 훈련소에서 생활을 보냈고 인적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적혀있는 서류가 넘어오게 되는데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적혀 있어요. 이 당시 돌비 중위도 동일하게 이 신병, 편의상 김철수라고 할게요. 김철수라는 친구의 병영생활 기록부를 받게 됩니다. 이상했던 것은 가족관계란이 비어 있었어요. 저희가 받았을 때 비상연락망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관계란이 쓰여져 있어야 되는데, 가족관계란은 비어 있는데 이 친구의 전산상으로는 부모님이 계신 이상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전방 부대로는 보내지 않습니다. 경계 부대로는 보내지 않는데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열심히 하려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배치가 돼서 왔던 거죠.
병영생활 기록부 중에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본인의 좌우명이라던가요, 본인의 꿈을 적는 기록란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 병영생활 기록부에 김철수라는 친구의 좌우명은 나도 영웅이 되겠다. 꿈도 영웅이었습니다. 이 영웅이라는 것을 사실 남자들은 어릴 때 모두 갖고 있는 나는 히어로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굉장히 순수한 친구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김철수라는 친구를 이제 불러서 소대장이 면담을 할 때는 평소에 많이 대하던 그런 병사들하고는 조금은 다른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지금 제가 철수한 이름을 붙인 것도 굉장히 흔한 이름을 붙였는데 당시에 이 친구 이름도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친구하고 면담을 하면서 특별한 것들은 경험하지 못했는데 항상 이 친구가 영웅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눈이 되게 초롱초롱 빛나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순수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의욕이 있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철수는 힘든 이 소초 근무에서 굉장히 적응을 잘했다고 해요. 좀 예전의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사실 소초라는 곳은 여건이 좋지가 못합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서야 되는데 항상 웃으면서 그래도 열정적인 모습으로 근무를 임했었고, 그러면서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이 철수란 친구는 서류상으로는 부모님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먼 친척의 손에서 자란 친구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책 읽는 게 너무 좋아했고 평소에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던 이 철수가요, 특정 시간만 되면은 눈이 정말 초롱초롱 빛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정신교육 시간이었는데요. 지금은 정운교육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신교육 중에서 우리가 국가관이라는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 선대 순혈 선배님들의 전사자분들에 대한 무용담과 특정 전투 사건들에 관련 교육을 받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시간만 되면은 철수가 정말 열정적으로 교육 시간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병사들은 그 시간은 잡니다. 관심이 없어지는데 이 철수는 정말 하나하나를 필기하면서 열심히 그 교육을 들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이 철수가 돌비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소장님, 이분들은 돌아가셔도 군에서 매번 기억을 해주고 저희가 행사를 하면은 같이 묵념도 하고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해주는 분들이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치, 이분들은 어쨌든 나라를 지키게 해주신 분들이고 우리의 영웅이시지, 이렇게 답변을 해줬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통은 그냥 그렇구나 넘어갈 수 있지만 철수란 친구는 그런 이분들이 우리의 영웅이네요, 우리 군의 영웅이고 우리 나라의 영웅이시네요 라고 계속 군생활 내내 이 영웅이라는 단어에 정말 큰 집착을 보여왔던 거예요. 그렇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도 이 철수라는 친구는요, 정신교육 시간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읽는 모든 책들이 전쟁사에 관련된 책들만을 읽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비가 봤을 때는 이 친구도 어쩌면은 전문화사의 길을 내가 권유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군이란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있어 보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참 순수하다, 아직 정말 사회를 접하지 못한 순수한 친구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상병을 달고 첫 사수로서의 해안 지역과 산 쪽이 접해져 있는 그런 곳으로 경계 근무를 투입을 되는 날이었어요. 철수가 사수로 첫 근무로 나가니까 소초장이었던 제 지인분께서도 오늘 네가 첫 사수로 나가는 거고 하니 특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써라, 그리고 잘해봐, 잘하고 이따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한 30분 정도가 지났을 때 무전이 옵니다. 당시 군 무전 같은 경우는 소초장이라는 게 아니라 특정 무전 용어를 썼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니 응답 바람하면서 무전이 오는데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생깁니다. 사실 무전을 하는 것은 사수가 무전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죠. 사수가 일반적으로 무전을 해야 되는데요. 무전을 했던 당사자, 무전을 걸어온 친구가 부사수였던 겁니다. 같이 갔던 후임병이었던 거죠. 후임이 무전을 하면서 어떤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들리지가 않더랍니다. 너무 다급하게 막 지원 바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5분 대기조를 데리고 돌비 중위는 현장 지역으로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했을 때는 당시 부사수는 손을 덜덜 떨면서 있었고요. 김철수 상병이 거수자를 봤다라고 하면서 절벽 쪽으로 뛰어들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걸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보통 군대 내에서 같이 2인 1조 근무를 서는 경우에는 철책 안쪽에서 근무를 하지 바깥쪽에서 근무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군부대 중에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안쪽은 철조망보다 높은데 바깥쪽은 철조망보다 낮은 곳들이 있어요. 그쪽을 통해서 갑자기 거수자를 식별했다면서 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초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하고 무전기를 던져주고 뛰어들었다는 거죠. 당시에 이 부대는 당연히 난리가 납니다. 그 지역은 민간인 통제구역이었는데 거수자를 식별했다, 간첩일 수도 있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철수가 사라진 상태인 겁니다. 돌비 중위도 당황했지만 일단은 보고책에 맞춰서 상급부대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고 나서 약 2시간 정도에 걸쳐서 그 절벽 지역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게 돼요. 여러분들 예상하셨겠지만 그 김철수 상병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발견됐을 때 김철수 상병은요, 외압에 의한 게 아니고 추락사로 확인이 되었어요. 외적인 흔적은 없었고, 그래서 사망사고가 발생이 되었다 보니까 군대에서는 오부합동 조사라는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공포스러운 점은 여기서 시작되게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할 때 김철수 상병은 영웅이라는 단어에 집착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영웅이라는 단어가 이 이야기의 원인이었는데요. 저희가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소나기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일기입니다. 일기를 확인하게 돼요. 일기가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그 지인분 말로는 약 4권 정도의 일기가 있었는데 보통 그렇게 일기 길게 쓰지가 않아요. 일기와 수첩에는 많은 것이 적혀 있었는데요. 그 수첩의 내용이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무슨 전투, 모모 하사, 병장, 상병, 1계급 특진, 무슨 전투, 누구누구 상병, 2계급 특진, 무슨 전투, 사망자 몇 명, 전사자 몇 명, 몇 계급 특진, 훈장, 모의 추서, 이 내용들이 자그마치 책 2권에 걸쳐서 작성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일기장에 있던 내용들이 더 공포스러웠습니다. 첫날부터 이 친구는 사수근무, 즉 본인의 경계근무 중에 자율성을 얻을 수 있는 날을 기다려왔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생각을 했던 일기장의 내용의 요지는 뭐였냐면은 경계 작전 중 탄화, 영웅이 될 수 있는 나의 길이라는 워딩이 적혀져 있었어요. 제가 이 워딩을 너무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이 지인분도 잊을 수가 없대요. 본인이 중2 때 겪었던 일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줬고 저도 그 내용이 너무 공포스러웠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친구는 본인이 생각하는 영웅의 길은 작전 중 산화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작전 중 산화를 하면은 본인이 진급을 할 것이고 본인이 국가의 영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뛰어들게 된 거죠. 사실 이 이야기에서 그냥 끝나게 되면은 되게 그냥 안타까운 사망 스토리일 텐데요. 이 인간의 욕심 그리고 인간의 원념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영가를 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 이야기의 이후는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네. 영가를 직접 봤다는 목격담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정말 이상했던 것 중 하나가 뭐였냐면은 간부들과 수사과에서 조사된 내용들을 절대 병사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병사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고 간부들끼리 사건 보고서를 끝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 이야기가 있고 이런 사건들이 있고 나서는 병사들은 물론 철수를 해야 돼요. 그 지역에 아무래도 사망사고가 발생이 되었고 그리고 직접 간접적으로나 함께 오랫동안 같이 생활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전부 다 철수를 시킵니다. 근데 이 이후에 해당 서초 부근에서 근무를 선 병사들 사이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군복을 입고 있는 어떤 영가가 내 훈장은 어디 있나요? 내 비석은 어디 있나요? 라는 얘기를 하는 귀신을 봤다는 제보가 점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점이 굉장히 무서웠는데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가 돈 게 병사들 사이에서 나왔던 것이었고요. 모든 이 사건 개요에 대해서는 간부들은 절대 병사에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병사 사이에서 나오고 하나의 공포 계단처럼 자리를 잡았었는데요. 지금은 그 지역이 과학 경계시설이 발달이 되면서 그 소초는 사라지긴 했는데 아직도 제가 이 이야기했던 지인분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문제는 이후에 귀신을 봤다는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같이 있었던 박일병, 당시 부사수였죠. 박일병이라는 부사수는 지금도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도 꿈을 꾸는 항상 똑같은 그 귀신을 본다. 오호. 그래서 나하고도 지금 연락하고 지냈는데 항상 내 훈장을 제발 찾아줘라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짧지만 약간 소름 돋았던 이야기를 일단 첫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야,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도 있다는 건데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오, 이 선배가 알겠습니다. 군생활을 좀 많이 이런 식으로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전역을 했는데 이 선배가 전역한 가장 큰 이유가 두 번째 군생활에서의 사건입니다. 이 선배가 그렇게 그 사건을 겪고 나서 다른 부대에서 많이 배려를 해줬다고 해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의 잘못된 신념이기 때문에 사고사 처리가 되었고요. 부대에서 참모직으로 전환이 돼서 대위로 진급을 하게 되는데요. 대위로 진급을 하게 되면은 대위 고급반 교육과정 갔다가 중대장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진급을 했으니 대위로 할게요. 도비 대위로서 이제 진급을 하고 새로운 부임지로 발령을 받고 가게 되는데요. 중대장이 되고 났을 때는 갑자기 내 부하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그 위압감이 옵니다. 소대장 때는 불과 20-30명의 부하였다가 갑자기 120명, 130명이 되는 부하들이 생기고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부사관들이 저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위압감에 쌓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대장이라는 자리가 사실 굉장히 외로운데 어떻게 한편으로는 의젓해야 되는 자리였던 거죠. 중대장으로 부임을 하고 나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본인의 이제 과거적인 사건도 있다 보니까
그 중대원들에 대한 면담을 실시를 했다고 해요. 중대원들에 대한 면담을 실시를 하면서 좀 특별한 친구들이 없나 하면 체크를 할 텐데요. 그 중에 중대장들은 가장 먼저 체크를 하는 게 옛날 말로는 관심병사, 지금 말로는 도움배려용사라고 하죠. 이제 관심에 가야 되는 친구들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 본인의 아무래도 과거의 일 때문에 돌비 대위는 그 관심병사 친구들만 따로 불러서 면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보이거나 했던 친구는 다행히 없었다고 해요. 단순하게 부모님이 이혼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마음이 아프다던가 여자친구하고 헤어졌기 때문에 최근 힘든 친구 정도 뭐 특별한 친구들은 없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군생활을 어느 정도 중대장과 적응이 되어 가는 중에 사건이 발생한 거는 이 돌비 대위에 하나밖에 없는 동기 대위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 지휘관들이 굉장히 외롭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휘관들이 우울증을 겪습니다. 근데 이 돌비 대위의 친구, 이 박 대위 같은 경우는요, 그 우울증의 정도가 좀 많이 심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돌비 대위한테 좀 의지를 하고 같이 술도 한잔 먹으면서 유일하게 고민을 좀 털어놓던 사이의 동기였다고 하는데요. 이 박대위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 점점 쌓이고 쌓이는 중에 이상한 곳으로 점점 집착의 방향성이 바뀝니다. 사실 우리가 우울증이 왔을 때 긍정적으로 뭔가를 풀어야 할 텐데요. 이 박대위 같은 경우는 그 인근에서 하나의 좀 사이비 종교라고 볼 수 있는 정상적이지 않은 종교에 그 집착을 보이게 돼요. 사실 이 돌비 대위님께 듣기로는 그 특정 종교가 어떤 종교라고는 듣지는 못했어요. 지명은 듣지 못했는데 그 종교의 스토리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가져온 건데요. 본인이 외롭고 누구한테 얘기할 것도 없던 이 박대위는요. 주변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그나마 내가 직장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좀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면서 그 지역의 마을 주민분들 또는 지나가는 여행객 같은 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막 하면서 좀 활발하게 지내보자라고 하던 중에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어떤 분을 통해서 한 교회를 같이 나가자. 성경의 말씀을 따라 같이 나누면서 마음속에 있는 짐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을 거다라는 제의를 박대위가 받게 됩니다. 이 박대위가 그 제의를 받고 나서 그 특정 종교를 생각보다 열심히 다녔다고 해요. 그러면서 교회라고 얘기했던 곳을 다니면서 이 박대위의 눈빛이 조금씩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돌비 대위가. 여기서 뭔가 이상하다고 어떤 게 느꼈냐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살이 너무 말라갔어. 당시에 살이 너무 쭉쭉 말라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 너도 알잖아. 우리는 부대에서 밥 먹을 만큼 다 먹고 운동도 하기 때문에 살이 이렇게 빠질 수가 없는데 살이 너무 빨리 말라가는 거야. 그래서 너 무슨 일 하고 다니는 거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 그냥 너무 좋은 말씀 들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특정 종교의 광신도라고 하는 이미지를 그렸을 때 약간 시선이 좀 흐릿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상한 거는 그러면서도 장교로서 근무하는 때는 너무도 정상적인 거예요. 친구 입장에서 같은 부대에 있는 동기 입장으로 봤을 때 얘가 지금 우울증에 너무 극으로 왔나 하면서 부대에는 상담관님들이 계십니다. 상담관님을 통해가지고 면담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면서 그 돌비 대위가 박 대위에게 계속 상담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어요. 근데 사건이 이때부터 발생이 되는데요. 이 상담관분과 얘기하던 박 대위가 갑자기 상담관님을 폭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폭행을 하면서 본인도 현장에서 안 좋은 선택을 하려 했던 찰나에 다른 지나가던 간부들이 그걸 발견을 하고 그걸 제지를 해가지고 부대인은 폭행죄로 군사경찰 당시 헌병대로 이첩이 되게 되는데요. 상담관님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됩니다. 그 박대희라는 친구 같은 경우는요. 그 특정 종교가 남성 우월주의가 굉장히 강했던 종교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여성이라는 존재는 남성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교리가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왜 발생을 했나 보니까 상담관분은 여성분이었거든요. 여성분이 박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 신념을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종교예요. 라고 하면서 정면 반박을 했던 거예요. 오호. 반박을 하고 그 특정 종교를 비하하듯이 얘기를 한 거죠. 거기서 분노가 끌어오른 박대희 같은 경우는요. 그 상담관이 폭행을 하고 이 이후에 나온 그 진술서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인데요. 한 명의 그 여인을 안 좋게 했을 때 본인을 제물로 바치면은 자신들이 믿는 그곳에서는 영처럼 크게 올라갈 거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당신들은 나의 그 종교적 신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저주할 거다 하면서 갑자기 정말 다른 사람처럼 눈이 돌아서 지금도 그분은 정신병동에 계시다고 들었어요. 저는 치료감호 처분을 받고 나서도 그 이후에 정신병동 입원이 됐는데 지금도 계속 그쪽에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잘못된 종교가 우울증이라는 사람이 약해졌을 때 찾아왔을 때 덮어지면은 그렇게 위험한 수준까지 간다는 사연까지 해서 오늘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별의별 사람들도 많고 별의별 일들이 많네요. 네, 그렇죠. 참 신념이라는 게 저는 그래도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군대에서 발생되는 이야기의 95%는 네.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치. 그래서 네, 더 그럴 수 무서운 있지. 이야기도 네. 많고요. 말 못할 이야기도 있겠네요. 아, 그죠. 정말 많이 있고. 제가 실제로 군 생활을 하면서도 사망사고를 저는 8년 정도 군 생활을 했는데 아, 제가 겪은 많겠네. 사망사고만 12건 정도가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언론에 나온 거는 단 한 건입니다. 저도. 진짜예요, 이거는. 제가 8년 군 생활하면서 12건의 사망사고를 접했고요. 그 중에 언론에 제보가 됐던 건수는 딱 한 건밖에 없을 정도로 군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뭐 저는 그냥 뭐 평탄하게 군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어떤 사건 사고가 크게 있지는 않고. 근데 진짜 이상한 사건들이 있는 건 알거든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별의별 일들이 많아서 막 누가 갑자기 육군교도소 갔대, 막 제 육군교도소 갔대, 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저는 그래서 오. 이 이야기를 오늘 굳이 이 방송에서 한 이유가요. 앞에 말씀드렸지 간부인 분들이 많이 외롭고 속으로 이제 마음의 병을 많이 앓고 계세요. 그럴 수 부끄러운 있죠. 거 아니니까 제발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긍정적으로 제발 잘 나오셨으면 좋겠는 후배분들이 그랬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그 마음의 병이라는 거는 감기처럼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그게 뭐 너무 흠이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치료받으면 되고 처방받은 약 잘 먹으면 되고 또 좋은 것 많이 보고 그러면 되는 건데 그죠?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모래두지님 이야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래두지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주신 두 가지 오늘 직업괴담도 너무 섬뜩하게 잘 들었던 것 같고요. 우리 귀족님들이 겪었던 직업괴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꼭 여러분들의 직업괴담도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